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노치 시아에서 온 노홍찬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 좀 긴장하면서 영어 발표를 준비했었는데요. 오늘 얘기 들으니까 뭐 실시간 통역도 제공된다고 하고 이렇게 질문에서도 거의 한국 분들이신 것 같아서 마음 편하게 한국말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이 좀 거창하긴 한데요. 벡터 스토리지 for large scale massive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일단 저희가 벡터 스토리지라는 그런 용어, 개념을 처음으로 이제 제시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 내부 생각으로는 개인화된 AI 서비스, 그리고 앞으로 많이 돌아다니게 될 휴머노id 로봇들한테 상당히 중요해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도 저희가 AI 챗봇 서비스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챗GPT도 쓰고, 뭐, 클로드 쓰고, 그러면서 저희의 많은 개인 정보들을 AI 회사들한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뭐 기존 텍스트뿐만이 아니고 뭐 코딩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라이팅 관련돼서 뭐 제안서를 쓸 때 도와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고 요즘엔 뭐 GPT-4, 5가 나오면서 여기서 멀티모달로 이제 이미지나 뭐 음성이나 이런 것들이 다 지원이 가능하게 되면서 앞으로는 사실 저희가 보고 듣는 모든 저희의 감각기관의 정보들을 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챗GPT 같은 AI 서비스에 제공을 하고 거기서 퍼스널라이즈 개인화된 AI 서비스를 받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예, 그런 개인화된 서비스를 계속 앞으로 발전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일론 머스크는 이제 뭐 자사에서 테슬라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많이 만들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긴 하지만 앞으로 근시일 내에 사람 전체 저희 이제 사람의 인구수가 전 세계 30억 명인가요? 30억 명, 50억 명인가요? 그 정도인데 저보다 80억 명이에요. 하여튼 그 3배 이상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돌아다니게 될 거다. 그러면 뭐 거의 뭐 진짜 엄청난 수의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이러저러한 정보들을 수집하겠죠. 근데 이제 테슬라가 요즘에 하는 게 있잖아요. 테슬라가 테슬라 자동차를 서비스를 하면서 FSD 풀 이제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율주행이 엔드투엔드로 지금 머신러닝을 통해서 바로바로 이제 문제가 되는 걸 학습을 하고 그 이제 약간 엣지 케이스나 에러 케이스들이 다 이제 테슬라 서버에 저장이 되면서 그거를 이제 엔드투엔드로 자동차가 사람에 맞게 사람이 진짜 운전하는 것처럼 그 이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하고 있죠. 거기에 이제 보게 되면 모든 영상 데이터를 수집을 하잖아요. 거기서 문제가 있는 걸 다시 활용을 해서 그걸 갖고 이제 더 발전시키게 되는데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제 계속 돌아다닐 거잖아요. 지금 뭐 거의 애기 같은 수준이죠. 뭐 데모로서는 되게 잘 나오지만 뭐 돌아다니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가다가 정말 못 봤던 영상이나 이런 게 있어서 새로운 오브젝트를 발견하고 그것 때문에 길을 잃거나 뭐 오동작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 그러니까 로봇이 보고 듣는 모든 데이터들을 저장하고 이제 추가 학습을 통해서 이제 로봇의 행동을 개선하는데 사용하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이제 필요한 기술이 멀티모달 레그라고 생각합니다. 멀티모달 레그가 이제 사실 뭐 리트리버럴 어그멘티드 제너레이션은 많이들 알고 계신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AI 시스템이 하나의 익스터널 메모리처럼 저희가 보고 듣는, 로봇이 보고 듣는 모든 것들을 저장을 하고, 익스터널 스토리지 저장을 하고, 그걸 다시 사용자가 필요한 연관성 있는 정보들을 시멘티컬리 좀 유의미한 정보들을 리트리브해서 그걸 가져다가 이제 응답을 생성하거나 행동을 커렉션하거나 뭐 새로운 행동을 하거나 이런 데 쓰이는 게 이제 멀티모달 레그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벡터 스토리지가 필요한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벡터 스토리지는 그래서 멀티모달 레그가 필요로 하는 그런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스토리 시스템. 기존의 스토리 시스템은 그냥 뭐 파일 패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 저희가 파일 패스 내비게이션 해가지고 어렵게 찾아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벡터 스토리지라 함은 벡터 기반으로 인덱싱을 해서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그런 뭐 새로 사용자가 뭐 질의를 줬든지 행동을 어떤 걸 요구했던 거든지 간에 거기에 가장 실제 의미적으로 유사한 데이터들을 스토리지에서 가져와서 그거를 AI가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려고 하면 스토리지가 벡터 인덱싱을 통해서 진화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 핵심적인 개념을 저희가 생각하고
이 차원에서 저희 회사에서 이런 제품들을 빨리 만들어내서 이런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대응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지금 뭐 서두에 일단 전반적인 내용 다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창업한 지 몇 개월이 안 되는 회사라 아직은 그렇게 진행한 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핵심적인 벡터 스토리지 컴포넌트 아키텍처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진행한 내용들, 앞으로 계획 이런 것들을 디테일한 내용을 붙여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많이 바라보는 뷰고요. 이게 보시면은 저희가 AI가 있잖아요. AI는 인간을 계속 닮아서 이제 진화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의 이제 인간의 두뇌를 보게 되면 여기 전두엽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히포캠퍼스라고 그 바다 생물 중에 해마의 모양을 닮은 히포캠퍼스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가 전두엽은 사실은 저희 이제 두뇌에서 이제 퍼셉션이랑 리즈닝을 담당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게 처리된 데이터를 히포캠퍼스라는 기관에 좀 오래된 데이터 이런 것들 전처리 된 다음에 잘 저장을 해서 장기 기억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즈닝이나 퍼셉션을 담당하는 전두엽은 어떻게 보면 LLM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랑 가깝다고 볼 수가 있고요. LLM이 퍼셉션을 하고 할 수 있고 리즈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단기 기억 정도를 LLM의 컨텍스트 윈도우에 저장을 해서 저희가 그걸 활용할 수 있는데, 근데 장기 기억으로 저희가 필요로 하는 많은 데이터, 진짜 개인화된 AI를 제공한다고 하면 저희가 챗GPT 여러 세션들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몇 개가 됩니다. 사실 챗GPT 그걸 다 소화 못하고 있는데 그런 데이터가 다 익스트림 메모리에 저장이 되고 히포캠퍼스처럼, 그리고 이제 그게 활용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저희 두뇌 구조에 맞게 이런 실제로 LLM 진화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러한 구조를 구현하기 위해서 레그가 등장하면서 벡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벡터 DB가 이런 정보들을 잘 저장하고 그 시메트컬하게 유의미한 정보들을 잘 리트리브하면서 레그가 같이 발전을 하면서 지금 LLM이 학습하지 못한 데이터도 실시간으로 서빙할 수 있게 하는 AI 서비스를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흐름에서 이렇게 가게 되면 휴머노id 로봇이 진짜 요즘에 뭐 중국에서도 뭐 유니트리나 이런 로봇이 나오면서 진짜 뭔가 대중화 될 것처럼 지금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아직 갈 길이 멀겠지만 걔네들이 발전하기 위해서도 로봇들이 돌아다니면서 수집하는 정보들이 다 저장이 되고 잘 처리가 돼야 된다. 그거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레그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인베딩 모델이라는 게 있고요. 인베딩 모델이라는 게 이제 사용자가 준 지리에 대해서 인베딩을 만들어주는 모델이고, 그리고 LLM 파운데이션 모델이 있어서 얘는 이제 응답을 제너레이션하는 모델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인베딩 모델이 그 기존의 데이터들을 잘 인베딩 형태로 고차원 벡터 형태로 특징들을 뽑아서 유의미하게 실제 의미적으로 유사한 데이터를 다시 리턴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이제 인덱싱을 해서 벡터집에 저장하게 되는 거고, 유저가 질의를 날리면 그 질의에 대한 인베딩도 뽑혀서 그 인베딩과 이미 인덱싱된 실제 데이터들의 데이터들에 대한 인베딩을 비교해서 여기서 실제 제일 유사한 데이터들을 리턴하게 되는 시스템을 지금 레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실제 그런 것들 인덱싱하기 위해서 뭐 파이콘이라든지 밀버스라든지 이런 벡터 DB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벡터 DB의 구조를 조금 더 본다고 하면 사실 기존 데이터베이스랑 벡터 DB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보신다고 하면은 저희가 뭐 제가 RDB까지 가지 않을 텐데 일단 NoSQL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빅데이터에서 많은 비정형 데이터를 저장하는 DB가 있었는데, 사실 얘가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를 잘 저장하는 역할을 벡터 DB가 1차로 합니다. 1차로 하고 걔들을 인베딩 모델을 통해서 인덱싱을 하는 역할을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초기의 모습은 이런 NoSQL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다가 이런 인덱스, 실제 유의미한 정보를 찾아낼 수 있는 k-nearest neighbor 서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덱스를 구축을 하는 게 추가가 돼서 벡터 DB를 구성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간단하게 구성하면 이런 구조고요. 사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되게 초창기죠. 사실 LLM과 DB가 융합되는
정말 초창기에 지금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고, 앞으로는 LLM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진짜 이제 인간의 좀 두뇌처럼 더 유기적으로 결합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은 시뮬레이티 서치입니다. 사실은 기존의 DB도 서치를 할 수 있잖아요. 검색 엔진도 있고. 그거랑 뭐가 다르냐고 한다고 하면, 기존의 DB는 사실은 그냥 이그젝트 매칭을 통해서 정말 딱 맞는, 그러니까 그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뽑게 되는 거고요. 기존의 검색 엔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조금 딱 맞지 않더라도 비슷한 데이터 찾아내게 되는데, 그거는 키워드 중심입니다. 키워드 중심으로 특정 키워드들 간의 불리한 조건으로 엔드 오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검색 결과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제 인베딩 모델이 LLM 기반으로 이제 더 발전을 하게 되면서, 그렇게 예전에 검색 엔진처럼 키워드를 안 쓰고 자연어를 쓰더라도 그 자연의 의미에 맞는 데이터들을 효과적으로, 유사한 데이터들을 효과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기법들이 등장하게 된 거고요. 거기에 이제 기존의 뭐 여러 가지 인덱싱 방법들이 결합이 되면서 ANN 인덱스라고 해서 approximate K nearest neighbor 서치가 가능한 인덱스들이 등장을 하면서 벡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좀 더 효과적으로 이런 응답을 처리할 수 있는 구조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벡터 DB를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노시큐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랑 ANN 인덱스의 결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걸 핵심 컴포넌트로 해서 계속 발전하고 있죠. 그거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이 더 더해지고, 그리고 성능을, 스루풋을 높이기 위해서 퀄리티 퍼 세컨드를 QPS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 하드웨어적인 뭐 수직 최적화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는데, 핵심은 그냥 이 두 개의 결합이라고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벡터 스토리지는 뭔가라고 말씀을 드리면 단순합니다. 사실은 뭐 저희가 진짜 거창한 걸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이제 저희가 여태까지는 텍스트 레그가 대부분 대세였잖아요. 텍스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사용자들한테 컨텍스트를 주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생성하는 게 대부분의 주류의 이제 응용이었는데, 지금은 뭐 GPT-4, 5가 나오면서 멀티모달로 이제 발전이 되고 있잖아요. 멀티모달로 발전을 하게 되니까 사실은 텍스트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냥 벡터 데이터베이스 내에 노시큐얼 데이터베이스 영역에 있는 뭐 그런 컬럼너 포맷이라든지 여러 가지 타블러 포맷을 저장하는데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멀티모달로 가게 되면은 이제 음성도 있고 영상도 있고 뭐 이미지도 있고 다양한 센서리 데이터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장할 때는 그게 상당히 큰 라지 오브젝트가 되기 때문에 얘를 DB가 효과적으로 저장하는 거는 효율적이지 않다. 전혀 효율적이지 않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DB 내에도 인덱스가 있지만 얘가 진짜 인덱싱을 하고 있는 데이터의 URL만 저장하고, URL을 저장하고 특정 이미지나 동영상에 대한 URL도 저장하고, 실제는 스토리지에다가 그 데이터들을 실제 큰 파일 형태로 오브젝트 형태로 저장을 해놓고 얘가 URL 형태로 포인팅하는 형태. 이렇게 해서 벡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과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스토리지 시스템이 결합이 되는 그런 형태로 멀티모달에서는 사용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이제 응용을 뭐 데모 앱이라든지 실제 응용을 만들어 보면, 저는 이제 이런 회사에서 그런 응용을 좀 배경으로 만들어 봤는데, 이렇게 되면 굳이 결국 이걸 쓸 수밖에 없습니다. 스토리지를 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벡터 데이터베이스와 스토리지 시스템이 같이 잘 융합이 되어야 실제로 이런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만들어내고 이제 서빙을 할 수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벡터 데이터베이스까지 이제 벡터 스토리지 개념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조금 더 들어가서 벡터 DB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그리고 벡터 스토리지에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데 설명을 해보면, 벡터 DB가 그러면 현재 충분한 것인가, 현재 파인콘이나 뭐 지리제, 뭐 밀버스 같은 벡터 DB의 성능이 충분한 것인가라고 봤을 때, 사실은 여러 가지 저희가 문제점을 좀 확인을 했는데, 일단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시큐얼 DB랑 인덱스의 새로운 AN 인덱스의 결합이기 때문에 아직은 사실 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성능적인 문제, 그리고 정확도에 대한 문제, 기본적인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이제 성능과 정확도에 대한 문제. 지금 벡터 DB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쓰이는 게 거기서 인덱스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HNSW라는 그래프 기반입니다. 그래프 기반으로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고차원 데이터로 이제 만들어 본 다음에 이 고차원 데이터 각각의 이런 노드를 구성을 하게 되고요.
얘네들 간에 제일 가까운 노드들을 이렇게 연결 정보를 준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뭐 트리 서치 하듯이 해서 제일 가까운 데이터를 이렇게 탐색해 나가면서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덱스 구조가 제일 이번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졌는데 그래서 그래프 기반 인덱스를 많이 쓰고요. 이렇다 보니까 사실은 그래프 기반 인덱스가 딱 봐도 이런 억세스가 많을 것 같잖아요. 이렇게 하고 뭐 일로 점프할 수도 있고 일로 점프할 수도 있으니까 기존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많이 썼던 B3라든지 기존에 여러 가지 인덱스에 대해서는 랜덤 많이 사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캐시 미스도 많이 나요. 랜덤 억세스 많이 발생하니까 CPU에 있는 캐시가 사실은 데이터를 들고 왔는데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하기 위해서 보니까 DRAM에 있고 캐시는 없는 데이터 그래서 프리패칭 같은 게 잘 유지를 안 해서 안정성이 많이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거를 이제 증명하는 게 사실은 저희가 이건 실험을 해봤는데 벡터DB 밀버스 오픈소스 밀버스 제일 많이 쓰는 밀버스를 이제 저희 워크로를 사용해서 일을 해보고 실제로 서치할 때 캐시 미스가 얼마나 일어나 라스트 레벨 캐시 기준으로 측정을 했는데 이게 한 85%에 미치거든요. 일반 DB, 뭐 키베르 스토어 중에 좀 K카레스에서 많이 쓰는 ECCB 같은 경우는 25%고 상당히 그 캐시 미스가 엄청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이 캐시 미스만 줄여도 상당히 성능 개선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성능 개선을 할 수 있는 콘텐츠를 챙기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사실 좀 나이브한 구조라서 그렇긴 하지만 이게 이제 밀버스의 인메모리 데이터를 이해하고 보면은 여기는 실제 벡터 데이터는 정보가 있고요. 벡터 데이터에 대한 실제 1024 차원이면 1024개의 플로팅 포인트 32비트 데이터를 들어가는 거고 16비트일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얘네들 간의 이제 이 노드들 간의 연결점에 대한 정보를 뭐 약간 링크드 리스트, 포인터 형태로 해서 들고 있게 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장을 하고 이거 통 메모리를 관리하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버추얼 메모리 4KB 페이지에 온라인이 안 돼서 이렇게 두 페이지에 스패닝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 지금 현재 뭐 1024 차원이나 뭐 768 차원에서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더 최적화할 수 있다는 게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하나의 구성점입니다. 두 번째는 벡터DB의 이제 가장 이게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벡터DB가 그 데이터 분포에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하이콘이나 진리제트를 저희가 테스트하거든요. 그러니까 클라우드에 있는 거고 클라우드 서비스는 그들이 이제 선택한 가장 최적의 파라미터를 기준으로 최적화를 하는 건데 오픈AI에 있는 저희가 그 에이다 공공인 인베딩을 갖고 실제로 위키피디아 데이터를 이제 인베딩해서 실제 이제 인덱스를 구축해보고 리트리버를 해보면 이 꼴이 0.9에 0.5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뉴욕타임스라고 해서 조금 더 이제 가벼운 저희가 마이크로벤치마크에 많이 쓰이는 데이터 갖고 테스트해보면 리콜이 0.8, 0.7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리콜이라는 거는 일종의 정확도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 중에 몇 개의 데이터를 찾아냅니다. 100개 중에 90개 찾았으면 0.9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0.95 이상은 돼야 이게 레그에서 어느 정도 쓸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데이터 셋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0.9 미만인 이런 리포트 수치 같은 경우는 레그에 적용했을 때 레그의 도시적 퍼포먼스를 저하시켜서 레그에 적용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 레그에서 쓰면은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데이터 타입별로 이제 이런 분포가 이런 문제가 있고 이게 그 파라미터가 특정 데이터셋에 최적화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걸 더 넘어서 이제 더 중요한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멀티모달 데이터의 멀티모달 레그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멀티모달로 가게 되면은 이게 2차원으로 시각화하는 형태인데 그 저희가 멀티모달이라는 거는 뭐 텍스트도 있고 이미지도 있고 그 둘 간에 이제 실제로 관계를 잘 연관성이 있는 것들을 그 리트리버처럼 할 수 있도록 학습을 시켜놓습니다. 그래서 클립이라는 유명한 모델 이게 비전 랭귀지나 뭐 스테이블 비전의 아주 근간이 된 파운데이션 모델인데 그걸 기반으로 해서 텍스트 인베딩 뽑아보고 이미지 인베딩 뽑아보면 텍스트 인베딩이 이렇게 나오고 이미지 인베딩이 이렇게 나오고 완전히 분포의 갭이 있는 거죠. 이걸 이제 모달리티 갭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분포가 어느 정도 모여 있어야 저희가 이렇게 인덱스를 한 다음에 쿼리를 이렇게 주면은 이거에 관련된 그 관련 있는 실제 벡터 데이터들을 잘 찾아낼 수가 있는데
지금 텍스트가 여기 있고 이미지 인베딩이 여기 있으니까 이미지를 이렇게 인덱스를 해놓고 텍스트 쿼리를 주게 되면은 분포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미지를 이렇게 여기 쭉 분포할 때 텍스트 여기 주니까 못 찾는 거예요. 이렇게 타고 가야 되는데 효율적으로 하나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ANS 기법이 잘 작동을 안 하고 뭐 그렇다고 못 찾는 거 아닌데 이렇게 인콜이 떨어집니다. 타임코는 기존의 싱글 모델, 그냥 이미지를 이미지 찾는 거는 0.96. 근데 멀티모델로 하면 0.86. 0.1이 떨어지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0.95는 돼야 이게 쓸만한 건데 0.9 밑으로 내려갑니다. 지리젯 같은 경우는 더 심하게 0.6대로 내려가고 다른 것들은 일단 파라미터 최적화한 다음에 이제 멀티모델로 가게 되면은 도전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지금 뭐 벡터DB 업체들이 많이 쓰고 있는 AN 인덱스 자체가 데이터 분포의 적응력이 높다. 그래서 그걸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문제라고 하고요. 리서치 도메인에서 지금 그걸 풀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거에 대한 뭐 아주 명확한 솔루션이 있는 건 아니고 벡터DB 업체들도 나름대로 뭔가를 하고 있지만 이걸 제대로 문제를 풀고 적응적으로 동작하는 벡터DB 업체는 아직은 저희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들려고 하는 벡터DB는 벡터 스토리지를 가려고 하는 벡터DB가 있어야 되는 이런 식의 아키텍처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핵심적인 거는 A의 인덱스 자체를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그 분포에 리질런트하게 분포를 적응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그래프 인덱스를 저희가 개발해내서 데이터 분포가 어떤 게 주어지더라도 문제 없이 동작할 수 있도록 리콜레이트가 레그에 문제 없이 이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A 인덱스나 벡터DB 쓰려고 하면은 파라미터가 되게 많거든요. 그 오픈소스 같은 경우는 파라미터가 한 4개 정도 되는 핵심적인 그거를 튜닝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전문가도 이제 사실 새로운 데이터셋을 보게 되면 이거를 어떻게 튜닝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히고 그래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또 해보고 빌드를 여러 번 하는 거죠. 근데 인덱스 빌드하는데 한 100만 개 빌드할 때도 한 몇십 분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뭐 CPU나 이런 자원을 더 많이 쓰면 더 빨라지겠지만 근데 컴퓨테이션 상당해서 상당히 느립니다. 근데 이거를 저희가 딥러닝에서 뭐 방망이 깎는 것처럼 타입 오브 파라미터 튜닝하는 것처럼 계속 한다고 하면 엄청나게 이제 사실은 사용성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자동화된 파라미터 튜닝을 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로컬 쿼리 엔진, 분산 쿼리 엔진 이게 이제 기본적인 빅데이터 시스템 그리고 NoSQL 구조가 이렇게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 기존의 키워드 서치도 이제 필요로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벡터DB가 쓰고 있는 인베딩은 댄스 인베딩이라고 합니다. 댄스 인베딩 최신의 소타 성능을 내는 인베딩인데 사실 한국어는 사실 댄스 인베딩 잘 동작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키워드 서치 하듯이 스파스 인베딩도 저희가 서포트하기 위해서 중간에 이제 리랭커라고 해서 후처리를 하는 모듈을 이렇게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상에 동작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하드웨어 액셀레이션 사실 연산량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GPU든 뭐 FPGA든 전용 칩이든 하드웨어 액셀레이션 할 수 있다고 하면 빌드할 때 뭐 10분이 걸리는 게 아니고 몇십 초 안에 끝나는 거죠.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사용성을 제공할 수가 있고 이런 멀티모달 레그의 에코시스템 자체가 전체적으로 빨리 발전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AI 진보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보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다 진행 중이고 일단 기본적으로 벡터DB 자체는 기본 기능하는 걸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데모를 보여드릴 건데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활용해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벡터 스토리지 아키텍처를 본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실제로 저희 데모 시스템에 프론트 웹 UI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 인베딩에 대한 쿼리를 이제 인베딩이 들어오면 그거에 대한 인베딩을 추론해주는 쿼리 인베딩을 만들어주는 QS 서비스가 있고 그리고 코랄이라고 해서 저희 벡터DB를 COS라고 지었습니다. COS를 여러 개를 관장해서 이제 API 서비스를 해주는 그래서 RESTful API 서비스를 해줄 수 있게 하는 이런 코랄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스토리 시스템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도로 가져갈 수 있고요. 요 지금 위에 레이어는 다 K8s에서 동작을 하게 되고 아래는 저희가 스토리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해서 뭐 사실 K8s 낼 수도 있는데 세프나 뭐 상용 스토리를 붙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텍스트 레그뿐만이 아니고 멀티모달 레그에서 오브젝트가 큰 경우에도 잘 서빙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서비스 아키텍처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을 해서 실제 응용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이제 데모를 하나 만들어 보면요. 자, 글자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그 이제 그 축배 잔에 드는 거 그거를 찾아달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 이런 식으로 관련 영상이 떠서 실제 그 비디오의 특정 프레임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길거리에서 코인을 줍고 있는 사람을 찾아달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유튜브 데이터 저희가 인덱싱 해가지고 실제 그 프레임 나오고 그 유튜브에 그 프레임을 이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이런 걸 만들었고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저희의 이제 벡터 스토리지 시스템이 사용자의 쿼리를 의미적으로 이해하고 자연어 지리에 대해서 실제 그거에 맞는 뭐 영상이든 음성이든 텍스트든 이런 거 찾아서 실제로 거기에 연결을 할 수가 있다. 이거 연결 바탕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화된 서비스나 뭐 실제 로봇 관련된 서비스에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아키텍처로 이런 구현은 다 끝났고 실제 이제 데모 앱을 만든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그거는 이제 기본 기능이고요. 실제 저희가 이제 하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핵심적인 차별화 기능들 이런 것들을 지금 리서치 단계에서 실제 이제 상용화 단계로 가서 그런 것들을 넣어서 이제 제품화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제품 이름은 시오스라고 지었고요. 그 이름이 그러니까 의미하는 바는 그러니까 인간의 두뇌의 해마가 시오스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오스가 히포캠퍼스랑 동의어고요. 그래서 그런 그 사람의 두뇌의 그 장기기억 장치 같은 역할을 LLM을 위해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그 저기 그래서 좀 귀여운 아이콘을 하나 만들어봤고 아직 공식 로고는 아니고요. 저희가 연말에 오픈소스를 할 예정입니다. 1단계로 사용자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오픈소스를 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아파치 인큐베이터 프로젝트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벡터 스토리지에서 스토리지 파트로 넘어가서 그러면 스토리지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테스트 해봤습니다. 멀티모달 레그 응용에 있어서 어떤 워크로드가 있고 그 워크로드에 최적화해서 스토리지를 최적화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뭐 지금 일단은 설정 위주로 최적화를 하는 거죠. 아키텍처를 어떻게 잡고 어떤 모듈을 얼마나 쓰고 파라미터를 어떻게 주고 나중에 이제 실제로 이 스토리지도 조금 더 이제 딥하게 들어가서 뭐 코드를 수정하거나 저희가 셉에 컨트리뷰트 하거나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일단 셉이 사실 크게 세 가지를 서포트합니다. 셉은 사실 만능이잖아요. 그래서 스토리지에 크게 세 가지 프로토콜이 있는데 블락 프로토콜이 있고 블락 인터페이스가 있고 파일 인터페이스가 있고 오브젝트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근데 사실 편하게 쓰이는 게 파일 인터페이스입니다. 셉 파일 시스템으로 저희가 구성을 해서 테스트를 해봤고 뭐 사실 겨우 한 100만 개 정도 이미지, 170만 개 이미지를 저희가 인덱싱을 했는데 이게 이제 디렉토리가 여러 개가 있고 이제 사실은 이제 하나의 디렉토리를 다 때려낼 수도 있어요. 하나의 디렉토리를 다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셉 FS에서 MDS를 한번 거쳐서 여기에 이제 FS 내에서 아이노드로 디렉토리 아이노드를 찾고 또 파일의 아이노드를 찾고 이런 식으로 IO가 증폭이 되는 그런 거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런 이미지 프레임들에 대해서는 그런 IO가 증폭이 되면서 디렉토리를 적게 가져가니까 훨씬 더 느려지고 디렉토리 그래도 좀 분산시켜서 여러 개를 주니까 좀 빨라지더라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하나의 파일을 하나의 디렉토리에 다 때려넣은 거고요. 이거는 이제 좀 디렉토리 분산시켰던 건데 버전 1에서는 한 729ms 걸리던 게 이제 분산시키니까 110ms 정도 걸렸고 근데 이게 사실은 100mm면은 너무 오래 걸리는 거잖아요. 저희가 사실은 지금 벡터 DB 서비스들이 보통 한 10mm에서 100mm 정도를 레이턴시를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DB 자체는. 스토리지에서 100mm가 걸려버리면 사실은 서비스 구성하면은 얘가 이제 변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최적화된 포인트가 뭐가 있나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미나이오 오브젝트 스토리지 셉의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활용하는 걸 생각해봤습니다. 셉의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중간에 MDS가 없고요. MDS가 없고 메타데이터 서버가 없고 셉의 OS를 바로 이제 해싱 알고리즘 통해서 액세스 할 수 있게 되고요.
중간에 리퀘스트는 라더스 게이트웨이라는 게이트웨이가 리퀘스트를 이제 분배하게 됩니다. 실제 위치한 데가 어디 있는지 판단해서 그쪽에서 이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셉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구성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저희가 미나요라고 해서 사실은 오브젝트 스토리지용으로 많이 쓰이는 다른 오픈소스가 있습니다. 셉보다 어떻게 보면 오브젝트 스토리지용으로 많이 쓰이고요. 근데 셉은 사실은 그러니까 아예 블락 레이어까지 다 최적화를 하는데 다 갖고 있는데 미나요는 그냥 로컬 파일 스트링을 활용해서 거기에 이제 뭐 스트라이핑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고 그런 아키텍처 차이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은 헤드랑 테일의 레이턴시가 이렇게 길게 하고 평균도 훨씬 높게 됩니다. 보시면 셉 오브젝트로 구성한 경우는 한 5.3ms의 이제 레이턴시가 발생을 하는데 미나요 같은 경우는 12ms고 실제 이제 99%의 퍼센타일로 레이턴시를 보게 되면은 미나요는 19ms, 셉 오브젝트는 7ms 정도를 보게 됩니다. 셉 오브젝트가 미나요보다 이런 멀티모달 응용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거기서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이제 실제 이게 저희가 하나의 검색 엔진 서비스 같은 걸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멀티모달 서비스가 이제 실제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 인덱싱 해가지고 저희가 요즘에는 이제 아예 인베딩 모델이나 LLM 갖고 검색 엔진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검색 응용에 적용이 돼서 그게 AI 활용된다고 하면 사용자 유저들이 엄청 많이 들어올 테니까 이렇게 버스트한 IO가 들어올 때는 어떻게 동작하나라고 이제 봤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 이 라도스 게이트웨이라는 게 하나의 게이트웨이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리퀘스트를 분산시켜주거든요. 이거를 이제 스케일 아웃 시켜서 잘 늘려줬더니 성능이 조금 더 개선이 되더라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바닐라 7은 한 5.3mm, 옵티마이제이스트라는 캡은 한 에버리지가 4.5mm 정도가 있고 테일, 그러니까 가장 느린 리퀘스트 레이턴시가 그냥 7 19.4mm 이렇게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게 되면 버스트 IO 상에서 6.6ms 정도로 들어오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벡터DB가 병목이 되는 거죠. 스토리지는 병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벡터DB가 한번 하는데 그래도 몇 mm에서 10mm 정도는 걸리거든요. 인덱싱하고 인덱스 타고 데이터 패치해오고 이러는데. 그래서 아까 아키텍처에서 그러면 이제 스토리지의 병목은 없어지고 이렇게 잘 구성하게 되면은 벡터DB가 병목이 되는. 벡터DB를 하드웨어 엑셀레이션 하거나 뭐 그래서 더 개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계속 이렇게 가는 거죠. 벡터DB를 최적화해보고 스토리지가 병목이면 스토리지 더 최적화할 거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서비스 아키텍처에서 저희가 가장 이 전체 파이프라인을 수직 최적화할 수 있는 걸 계속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릴 건 다 말씀드렸고요. 저희 이제 회사 간단히 홍보하면 저희 일단 이렇게 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 거에서 하드웨어 엑셀레이션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드웨어 엑셀레이션을 해서 벡터DB의 성능을 더 개선한 거를 그 슈퍼컴퓨팅 2024년도 11월에 하는 행사에서 저희가 데모 프로타입을 발표를 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월에는 저희가 벡터DB 자체를 오픈소스로 하고 그리고 이제 내년에 실제 벡터 스토리지를 인테그레이션 해서 이제 제품을 하나 출시할 예정입니다. 버전 1. 그리고 내년 연말에 저희가 하드웨어 엑셀레이션을 완전 이제 실제 양산 레벨로 제대로 해서 모든 기능이 들어가 있는 하드웨어 엑셀레이션과 포함된 벡터 스토리지를 이런 서비스용으로 저희가 전체를 최적화한 거를 내년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0월에는 저희가 인큐베이터 프로젝트 등록하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 벡터DB 요 소프트웨어는 저희 IITP 과제에 최근에 선정이 돼가지고 실제 그 되게 유명하신 좋으신 교수님들 같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공개 소프트웨어를 하는 거여서 그렇지 않더라도 저희는 하겠지만 그래서 10월에 인큐베이터 등록하고 3레벨까지 저희가 추진을 해드립니다.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